5월 마지막 주에는 리서치센터와 함께하는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경제전망대. 오늘도 제 옆에 김효진 팀장, 오재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한 달 동안? 잘 지냈습니다. 뭐하고 지내셨어요? 일? 일. 네. 오재영 연구원은? 저도 일했어요. 일. 다들 일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께 더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하반기 전망이라고 들었는데요. 바로 하반기 글로벌 경제 어떤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저희가 지난 어떻게 경제가 흘러왔는지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화면부터 보시면서 같이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뭐 성장률 몇 프로다,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게 높네 낮네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보려면 같은 하나의 그래프에 넣어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5%다. 근데 성장률이 막 15%다. 이러면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훨씬 낮은 거니까 뭐 괜찮은 거고요. 그렇죠. 살만하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한 2%밖에 안 돼도 성장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그림이 약간 좀 짜부러져 있기는 한데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아주 위험 자산이 좀 우호적인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성장은 이제 쭉 올라가고 네. 물가는 올라오긴 하지만 이제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국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딱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앞으로는 성장이 나쁜 건 아닌데 속도는 좀 줄고요. 물가는 예전에 아주 낮았던 수준에 비하면 좀 높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지난번에는 위험 자산한테 긍정적이었다면 지금은 또 반대인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계산이 복잡해진 거죠. 어. 저희 그래서 이제 여름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다,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다라는 의견을 센터 차원에서도 드리고 있는데 경제 쪽에서도 이제 이와 무관하지 않게 경제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살짝 좀 떨어지고 물가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희 석 달 전에는 백신을 되게 잘 맞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지난달 정도에 와서는 성장이 나쁜 건 아닌데 속도가 더 빨라지진 않아요. 근데 이번 달에 와서는 성장이 조금 죽고 물가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한 달마다 변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되게 빠르네 지금. 네, 진짜 빠르죠. 저희도 지금 따라잡기가 힘든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뭐든지 한 5배속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이 뭐 한 반기 혹은 뭐 분기 정도의 진행이 되었던 흐름이라고 한다면 약간 뭐 저번에 좋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바뀌었지가 아니라 환경이 지금 그렇게 빨리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먼저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보신 분들도 알 텐데 지난달에는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 네. 뭐 안 좋은 건 아닌데 좀 네. 둔화되고 있다. 여기까지 저희가 업데이트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 달에 또 달라졌다는 거죠? 네, 성장의 속도가 감속. 이제 둔화랑은 조금은 다르죠. 둔화는 이제 백도 하는 거고 감속은 이제 100km로 막 달리고 있던 게 90km, 80km. 그래서 모멘텀은 약간 둔화되지만 회복은 지속되고 성장은 감속되고 물가의 부담이 지속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물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된다. 안 그래도 미국 물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맞아요. 하셨다고 들었어요. 최근의 화두는 단연 인플레이션입니다.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장은 또 이게 기저효과가 워낙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더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물가도 같이 이렇게 속도가 줄면 이게 더해놓고 봤을 때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죠. 최근에 이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이 성장 속도는 감속되는데 물가가 높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지금 딱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가에 대해서 저희가 옛날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물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거든요. 뭐 수요가 어떻다, 뭐 공급이 어떻다. 두 가지로 좀 크게 분류해서 쭉 설명을 드리는데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죠. 물가에 되게 이상한 게 많습니다. 지난달 미국 물가 중에서 중고차 가격이 한 달에 10%가 올랐어요. 중고차가요? 그러니까 뭐 근데 평균 가격이니까 한 달에 10%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오르기도 하고 미국의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사람도 없다, 장갑도 없다, 목재도 없다, 철강도 없다, 있는 게 없어요. 수요가 뭐 그만큼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예전의 프레임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 차원에서 어떤 거를 해봤냐면 물가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분류를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봤고요. 지금이 평상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거에 굉장히 특수한 사례 중에서 지금하고 비슷한 게 있어? 이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전의 사례에는 이런 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나를 역으로 네. 찾아보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 계시는 차트가 저희가 찾아낸 분류한 물가의 분류에서 가장 자세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자세하죠. 네. 그리고 어떤 거는 사실 저도 처음 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최근에는 쓰이지 않던 거라서. 어떤 것들이 처음 보셨던 거예요? 궁금해서. 저는 사실 산발적 산발적? 물가도 처음 봤고요. 그리고 뭐 수출 붐 이런 것도 처음 보고 물가 상승률이 뭐 워킹, 러닝 이런 건 사실은 처음 봐요. 그냥 뭐 높다 낮다 이런 것만 했었으니까. 정말 보기 쉽지 않은 분류까지 다 이제 세부적으로 네. 한번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는데 이 중에서 뭐를 하나 껍데기를 씌워서 쭉 밑에 것까지 다 훑을 수 있을까? 저희의 눈길을 끈 것은 이 전후 포스트 워 인플레이션입니다. 전후 전쟁 뒤에요? 네. 오. 사실은 제가 경제 보고서를 쓰면서 네. 뭐 워, 피스 이런 단어를 쓰게 될지는 몰랐어요. 저희도 네. 뭐 북핵 이슈 이런 거 하니까 근데 저희가 평화라는 단어를 이제 보고서를 쓰지는 않으니까요. 네. 근데 이 평화 시기나 전쟁 시기까지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현상들이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지수가 전후 물가를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특수한 상황이고 네. 저는 지금하고 비슷한 점이 진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아주 장기 차트부터 먼저 보시죠. 네. 보고 계시는 그림이 1914년 이후 100년짜리 차트네요. 네, 와. 100년짜리 차트인데 주로 우리 저를 포함한 월가든 여의도든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분석하는 시기는 여기입니다. 그 평상시. 뒤이죠. 네. 이전엔 너무 경제의 논리라기보다는 경제 외적인 논리들이 많이 네.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이때 오일 쇼크가 있었다고는 해도 네. 피스타임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분석을 했던 거죠. 피스도 등장했네요. 네, 피스 등장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서두를 열었듯이 지금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평상시의 데이터만 놓고 보면 헛다리 짚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시계열을 1914년 정도 200년짜리를 보고 지금과 언제가 가장 비슷할까 봤더니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물가의 흐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네. 진짜 저희가 이 세미나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차트를 봤거든요. 1914년 등장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전시, 뭐 전간기 이런 거는 역사 세계사 시간 이후에 사실 그쵸. 처음 본 것 같아요. 대공황까지는 봤다 우리가. 그쵸. 근데 1차 대전은 또 이렇게 또 네. 따로 보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뭐 지금 특수한 상황인 거 아는데 그래도 전쟁까지 이제 그러니까요. 가지고 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세 가지의 포인트로 네. 충분히 비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뒤에서부터 쫙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세 가지예요. 이제 포스트 워 인플레이션과 포스트 코로나 인플레이션을 정말 비교할 수 있을까? 네. 첫 번째 비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재정 적자입니다. 제가 뭐 지난달, 지지난달에 와서 미국이 정말로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재정 적자가 많이 높아졌어요. 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물가 측면에서는 재정 적자라는 거는 결국 돈을 찍어서 풀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이 시장에 깔려 있는지인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재정 적자는 GDP 대비 거의 뭐 15% 넘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저는 이게 2차 세계대전하고 좀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재정 적자도 재정 적자인데 GDP 대비 정부 부채 총 얼마만큼 돈이 풀려 있느냐를 보는 지표들인데 네.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하고 레벨까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전에 그 사이에 평화 시기라고 했던 그 시기는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네요 지금. 그쵸, 뭐 많이 늘었긴 했지만 네. 100%, 예, 뭐 이런 특히나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완전히 요 뒤가 혼자 그림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미국 재정 적자 같은 경우에도 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적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첫 번째 가장 크게 유동성 측면에서 재정 적자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바로 이 병목 현상입니다. 병목. 최근에 사실 저는 병목 현상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경제 보고서에서는 쓸 일 없었어요. 거의 우리 운전할 때 쓰는. 그렇죠. 네. 교차로에서 네, 막 맞아요. 끼어들기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최근에 미국의 물가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병목 현상이기도 합니다. 백신을 열심히 맞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50%에 육박하는 분들이 백신을 맞았지만 네. 아직 모든 게 정상화됐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네.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도 그렇지만 오른쪽 그림이 좀 직관적인 것 같네요. 네. 여자분들이 이렇게 총 조립하는 아, 사진이거든요. 총이에요, 네, 저게? 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 전쟁하러 가고 여자분들이 남아있는 노동력들이 나와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데 이제 나라가 주력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 공장도 원래는 총공장이 아니고 방직 공장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딱 그 천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총이 나오고 있네. 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왼쪽에 같이 차트를 숫자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전쟁을 할 때는 정부가 군수와 관련된 투자에 올인합니다. 반대로 뭐 그런 수 있죠. 근데 그렇죠. 반대로 생필품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민간의 투자는 바닥을 깔아요. 모든 거에 전쟁이 이제 올인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이 6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네. 6년 동안 이제 너무 한 나라 자체가 전시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전쟁이 딱 끝나자마자는 생필품조차 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수요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민간의 투자도 올라갔고 네. 1946년도에는 민간의 고정자산 투자가 무려 140%. 폭증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병목 현상 때문에 뭐가 없다, 뭐 비누가 없다, 천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병목 현상 심했죠. 최근에는 사실 미국에서도 정말 없는 게 있는 건 뭐야, 풍족한 건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예, 모든 것들이 물건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생필품까지도? 예, 생필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예, 이제 그렇고요. 딸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저희는 물가를 올리고 있다. 다만 이제 한 가지의 차이는 이때는 6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어 있고 지금은 저희 1년 반째 이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에 있어서는 1940년대보다는 물가가 상승하는 기간도 폭도 조금 작을 것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작을 것이고 이때는 파괴되는 정말 설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폐업한 데들은 있을지언정 파괴까지 단어는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병목 큰 줄기에서 병목 현상은 비슷하고 네. 그 대신에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 차질이 있다라는 점은 유사한 점으로 저희 볼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소매 판매 정말 좋습니다. 네,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생산은 코로나19 이전에서 못 돌아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네.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에서 땡길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라고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국내에서의 생산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자재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한 단계 좀 더 나아가 보죠. 오늘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새로운 개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자본 스톡입니다. 자본 스톡이요?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도 평상시에 이렇게 잘 보고서에든 뭐든 쓰지는 않는 단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설비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 어떤 설비는 1년마다 부품을 갈아 껴야지 돼요. 매년 들어가는 게 있을 그쵸. 테고 어떤 거는 한 번 투자해 놓으면 막 30년 정도도 가동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마다 설비 투자 금액을 다 더한다고 해도 정말로 한국이 얼만큼의 생산의 능력을 갖고 있냐, 생산 캐파가 얼마냐는 사실은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 캐파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자본 스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어려운데 요 내용을 보시면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공장의 껍데기, 그리고 기계, 차량, 선박, 중공업 기계 같은 것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주로 이제 뭐 헤비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공장과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무형 투자는 이제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공장에서 막 컨베이어 벨트가 들어가고 굴뚝이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왜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냐면 조금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저한테는 엄청 재미있는 그림인데 엄청 재밌어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보통 경제가 좋을 때 자본 스톡도 늘어나요. 왜냐하면 투자도 많이 할 테고 이게 전망이 좋으니까 오랫동안 뽑아먹을 수 있는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설비 네. 투자도 많이 하게 되다 보니 이게 뭐 좋을 때는 좋고요,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대체로 유사한 흐름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2010년 이후부터예요. 성장은 올라왔는데 자본 스톡이 못 올라왔어요. 투자를 많이 안 한 건가요? 네.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에 있습니다. 네. 아웃소싱을 주기가 너무 잘 돼 있고 되게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납품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냥 아웃소싱을 주는 게 더 편했던 게 첫 번째 이유. 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아까 무형 투자는 안 들어갑니다. 뭐 소프트웨어, R&D, 컨텐츠 이런 것들 무형 투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4차 산업 2010년도 이후에는 투자의 정점이나 꽃은 무형 투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굴뚝을 짓는 것보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아웃소싱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무형 투자, 향후의 먹거리인 무형 투자에 올인한다가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죠. 흔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주라고 얘기하는 그쪽으로. 그래서 팡 뭐 이런 주식에 많이 투자를 했던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팬데믹, 코로나 그리고 무역 분쟁 이렇게 딱 경제 논리로만 설명이 안 되는 사태들을 겪어보니까 이거 설비가 너무 안 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저희는 미국의 투자가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안의 금액을 자꾸 조금씩 깎아요. 왜냐하면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접점을 찾아서 좀 깎아서 그러면 투자 관련된 모멘텀들은 많이 준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이터, 자본 스톡 진짜 헤비한 데이터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게 굳이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부족했었기 때문에 투자는 좀 올라올 만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고 병목 현상과 관련해서도 이게 단순히 병목 현상이면 한두 달에도 사실은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미국의 설비 투자가 너무 부족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3분기, 4분기 정도까지도 병목 현상 때문에 아직도 좀 자재를 좀 잘 못 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들을 수 있다. 물가는 하반기 말까지도 저희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 의존을 많이 했고 맞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설비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술주 관련된 투자가 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괴리감이 생기게 돼서 그쪽에 대한 투자가 병목 현상이 올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사실 포스트 워까지 나와서 김현희 팀장이 여기저기 방송을 많이 하시면서 굉장히 시청률에 조회수에 뭔가 이렇게 드디어 꽂히셨구나 이제 유튜버가 됐구나 했는데 충분히 우리가 비교해볼 만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구나까지 좀 알 수 있었던 제가 밀리터리 룩을 입고 나왔었는데 제가 부족했네요. 제 거 하나 있는데 교련복 드릴까요? CG로 이렇게 입혀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연수요 병목 현상에 이은 것까지 좀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존재였지만 자본 스탁 얘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방금 딱 짚어주신 이제 이연수요예요.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재정 적자, 이제 두 번째로는 병목 현상 이야기를 드렸는데 세 번째는 병목 현상도 사실은 수요가 별로면은 뭐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 병목 현상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최근에 수요가 진짜 좋습니다. 이게 미국 데이터여서 한국보다는 훨씬 좋아서 부럽기도 한데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이거를 그리기 전에는 그래도 전쟁이 6년 동안 했었고 사람들이 6년 동안 막 총만 만들고 전쟁만 하면은 얼마나 놀는 게 아니죠. 이렇게 정상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야 되니까 수요가 정말 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진짜 수요가 폭발적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를 그려놓고 보니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1940년대 중반 이후에 소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빨간색 선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소비가 흘러갔는지 보조금을 많이 줬던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요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뭐 못 썼던 심리가 발동한 것도 있을 거고 뭐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그 돈을 써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일 것 같은데 다음 달에 같이 자료 쓰시면 돼요. 저요? 네네. 아니 저 지금 진행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이 세미나 할 때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재정 적자 그리고 병목 현상, 이연 수요까지 그래서 뭐 생산 시설의 차질, 파괴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저희가 아까 진행자분 꼭 집어서 이야기하신 대로 전쟁 이랬는데 생각보다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1940년대 중반에 이제 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면 향후의 물가에 대한 뷰들도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겠지만 중심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물가가 어떻게 된다고 결국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그건 또 다른 분이 준비하셨군요. 저희 이제 뒤이어서 역할 분담이 있어서 뒤이어서 1940년대 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가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과거 데이터, 최근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지금 현재와 가장 비슷한 시기가 2차 세계대전 이후라는 거죠. 자, 그럼 최근에 이 급격한 데이터가 포스트 워 세계 2차 대전 직후 1940년대와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그럼 실제로 40년대 어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오재영 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땠나요? 그래서 이제 40년대를 좀 자세히 좀 살펴드리고 싶은데 2차 세계대전은 이제 1939년 9월, 즉 한 40년부터 시작을 해서 46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 10년간 차트를 그려왔는데 이때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국면 이때가 전쟁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6년서부터는 사실 전후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시기로서 이때 전후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좀 물가와 이제 성장이 침체되면서 네. 물가의 상승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그 전쟁 중에 한번 물가가 크게 오르고 네. 그 다음에 전후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저희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전쟁 직후랑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때가 좀 비슷한 측면이 많아서 네. 이때를 좀 참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이제 인플레이션들을 네. 좀 항목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세 번째 국면인 전후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때를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30개월 동안 전월 대비로 물가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월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달보다도 이번 달이 오르고 그 네. 다음 달도 계속 오르고 30개월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물가 상승이 나왔었고 네. 이때 연 물가로 보면 연간 12%씩 계속 오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물가가 지금도 높을 수 있다라는 네. 걸 먼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때 물가를 보면 사실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네. 번째로는 이제 전쟁을 거치면서 그 원유가 좀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 유가 관련된 물가들이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네. 두 번째로는 식품 가격이 좀 굉장히 올랐고요. 이때는 뭐 좀 냉전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좀 식품 조달의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보시면 좋을 게 이제 서비스 가격 그리고 뭐 의류 가격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면서 또 다른 그 전반적인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품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도 유가가 올라서 교통비가 오르고 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고 네. 그 최근에 미국 물가 중에 서비스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 가격이 많이 오르면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 서민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보면 되게 물가가 좀 많이 높았던 네. 시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40년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살펴봤는데 2021년, 22년 미국 물가 지수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떠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물가를 보면 지금 네. 굉장히 핫하잖아요. 미국 물가에 대해서.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전월 대비로 물가가 4개월간 0.6%씩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달보다요? 네, 그렇죠. 오. 이게 4개월간 연속.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물가는 한 번 뭐 0.6이 뛸 수 있는데 네. 그럼 다음 달이 마이너스를 찍고 이렇게 돼서 평균적으로 네. 뭐 높으면 뭐 0.3, 낮으면 뭐 0.0에서 0.1 정도? 네. 이 정도로 우리가 늘 생각해왔는데 네. 계속해서 전월 대비 0.6씩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이건 좀 복린 들고. 거잖아요, 말 그대로 0.6, 그쵸. 0.6, 0.6,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12개월간 계속되면 그쵸. 적어도 7에서 뭐 10%까지 오를 수 있는 물가 수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저희가 이제 포스트워를 얘기를 하는 게 이때 그 평화 시기라는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네. 측면이고요. 그 앞에서 보시면 30개월 동안 물가가 전월 대비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5월부터 12월까지도 물가가 마이너스를 별로 안 찍고 계속 조금이라도 오른다면 네. 이게 여기서 낮아져도 뭐 0.4, 뭐 높아지면 0.이 수준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007년에 가장 높았던 물가 시기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물가의 상승이 좀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저희 매크로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게 향후에 물가가 0.1씩 오르거나 네. 좀 많게는 뭐 0.4까지도 오른다고 치면 네. 이게 이제 연말 물가의 레인지 예상되는 물가 레인지입니다. 그게 지금보다는 아무튼 둔화됐다고 가정을 했는데도 지금 5.9까지 나온 거죠? 지금 그쵸. 0.6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지금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때 네.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높아진 측면이 있는데 네. 만약에 연말까지 물가가 조금씩이라도 오르면 적어도 3%에서 높게는 뭐 4%까지도 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네. 정도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물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전후 인플레이션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사실 물가가 너무 높았고 전월 대비 1%도 넘었습니다. 그때 시기는. 근데 이제 그때는 냉전도 있었기 때문에 식품 가격이 워낙 컸던 측면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식품을 제외한 물가가 전월비로 그때 어떻게 됐었나를 좀 그려봤거든요. 네. 그럼 요 정도 흐름이 나오고요. 이게 40년대 얘기고요. 그래, 네. 그래서 요때 이렇게 쭉 하면서 평균 0.7 정도 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여기까지인데요. 그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네. 2000년 5월부터 지금까지 흐름인데요. 네. 딱 한 절반 정도 느낌의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때 2.0이면 네. 지금 한 0.9 정도. 네. 만약에 이제 1945년대 물가랑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네. 하시면 이후에도 2020년까지 음. 계속해서 물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에 네.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네. 대신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전후 물가랑 조금 다른 점은 그 생산 시설의 뭐 파괴는 없었고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때보다는 이제 물가의 상승 기간은 좀 작지 않을까. 네. 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뭐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해서 봤을 때 네. 이게 결론입니다. 보시면 이제 하반기 미국 물가가 3.7%까지 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지만 네. 이 기저효과도 있고 이제 이때 물가 수준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2022년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1%대로 낮아지면서 네. 좀 과열이 진정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최종적인 저희의 이제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40년대 물가로 봤을 때 식품 제외하고 그 경우에서 지금이 저희 절반 정도기 때문에 네. 그걸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 물가가 3.7% 정도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는 계속해서 물가가 높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고 내년 2분기가 지나야 좀 진정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물가 전망까지 좀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좀 유럽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해서 유럽 전문가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아는 분입니다. 자, 오늘 전후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그분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자, 유럽 전문가 김효진 팀장님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유럽 전망 상향했다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저희 경제 전망대 시작한 이후에 유럽 얘기는 거의 드린 맞아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빠르다 뭐 이런 얘기만 왜냐면 많이 미국이 했었고. 워낙 이제 글로벌 경기를 이끌어 가다 보니 네. 유럽은 사실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포인트가 없었거든요. 네. 얘기를 안 드렸는데 최근에 보면은 유럽 경제도 이제 정말 좋아지겠구나. 뭔가 이게 처져 있었던 데서 이제 기운을 내겠구나라는 네. 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백신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나와서 이제 뭐 미국이 좋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백신을 잘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미국 얘기만 드렸다라고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초반에 백신 접종 속도가 정말 부진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2월하고 3월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늘면서 이거 이 정도 되면 3차 재확산인지 4차 재확산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네. 나라들이 좀 어려웠고 실제로 1분기 유럽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미국은 막 치고 나가는데 네. 이제 유럽은 다시 역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다시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백신도 순조롭게 맞고 있습니다. 백신이 좋긴 좋네요. 네,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한국이 좀 빨리 맞고 있고요. 네.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10% 정도 맞았었어요. 네. 그런데 5월 중순, 중하순을 기점으로 하면은 대부분 30% 이상 백신을 맞은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나 영국에 비교하면 여전히 조금 더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네. 뭐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제 3배를 맞은 거니까 이 정도면 순항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몇 프로 정도 맞았죠? 7% 정도 7%. 됩니다. 그럼 우리보다도 1회 거의 맞은 사람 기준으로. 대여섯 배 이상 빠른 속도를 지금 보여주고 네, 있는 맞고 거죠? 있고 근데 한국은 또 이렇게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고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또 한 번 하면 잘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백신과 관련돼서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바로 이 집단 면역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네. 이게 이제 런던 전경대에서 한 몇 달 정도 있으면 우리 집단 면역 될 것 같아 추정을 해놓은 건데 네. 대부분 이제 4에서 5개월 정도면은 집단 면역에 도달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근데 네. 사실은 저는 이 차트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점은 이 전망은 틀릴 수도 있죠. 네. 근데 고른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왜냐면 유럽이? 네. 보통 이제 유럽과 관련된 데이터를 뽑아보면 뭐 실업률도 그렇고 성장률도 그렇고 독일 같은 국가는 너무 좋고 맞아요. 그리스, 포르투갈은 또 너무 안 좋아서 차트들이
어떤 거는 되게 안 좋고 어떤 건 좋고 약간 중간이 없어서 네. 사실은 유럽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더 어려웠는데 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재정이 좋은 국가든 취약한 국가이든 대부분 고릅니다. 백신 좀 고르게 맞았던 것 같아요. 좋은 네. 거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보다는 부양의 규모도 작았고 합니다만 모처럼 이렇게 유럽이 좀 같이 좀 나아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는 미국은 뭐 알겠고 유럽이 조금 경제가 올라오네라는 시각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관련해서는 큰 나라별 격차 없이 유럽 전역이 다 같이 조금씩 굉장히 나아지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름쯤에 아마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펀드다. 그래서 유럽이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공동 기금을 모아서 이렇게 투자에 많이 쓰자라고 해서 되게 뭐 메르켈 총리랑 누구랑 해서 되게 급속도로 모여서 우리 7,500억 달러 규모도 되게 컸었거든요. 유럽이 개를 한 거네요. 고급계를 했죠. 고급계를 했죠. 고급계를 했는데 미국은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나와서 이걸 하자 그러면 양당이 사인하면은 집행 이런데 그쵸. 유럽은 그걸 다 그 국가별로도. 서류를 작업하느라고 네. 아직도 사실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더딘 거라기보다는 룰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이 그게 펀드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했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직도 안 됐고 3분기 중반 빠르면 7월 중순 정도에는 이 금액이 진짜로 경제에 뿌려지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돼요? 높아요. 예, 되고 이게 좀 더 말씀드리면 4월 30일이 드래프트라고 해야지 되나? 우리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이런 쪽에 쓰겠어라는 걸 이제 국가별로 공유해야 되는데 네. 보통 유럽 국가들은 데드라인이 있으면은 데드라인을 넘기고 데드라인을 넘겨도 되는지에 대한 또 합의를 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되게 길어지는데 참 합의 많이 해요. 예, 근데 지금 대부분 국가들이 데드라인보다 먼저 이걸 제출한 상황이어서 그동안 유럽이 진행했던 정책에 비해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부흥기금이 늦어도 4분기부터는 경제에 투입될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이제 한 분기 정도 들어가겠고요. 네.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이제 S&P에서 이 부흥기금을 집행했을 부흥기금이 정말 실제 경제로 들어갔을 때 네.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경우와 효과가 조금 미진할 수 있어라고 보는 경우에 GDP를 끌어올리는 폭이에요. 네. 내년에는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5%도 GDP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유럽 현지에서는 제가 아까 백신 잘 맞고 있고 네. 고르게 잘 맞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 활동이 정상화가 막 속도를 내는 시점과 이 부흥기금이 실제로 유럽 경제에 들어가는 이게 시기가 맞아 떨어지면 효과가 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들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숫자가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해도 내년도 미국의 성장률이 3% 중후반 정도 됩니다. 네. 미국의 유럽의 성장률이 내년도에 4% 초반, 저희는 4.2% 제시했는데요. 4.2% 정도가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오랜만에 미국보다 유럽의 성장률이 높죠. 네. 그래서 물론 기저효과들이 있겠습니다만 유럽이 코로나 때도 그렇고 초반에 회복할 때도 좀 처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좀 힘을 내겠구나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전망하면서 백신 부흥기금으로 좀 긍정적인 면을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미국 얘기할 때 물가 우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유럽은 물가 우려 관련된 부분은 별로 없어요? 너무 날카로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럽도 물가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동그라미 해놓은 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국가들의 물가인데 요즘 물가가 하도 들쭉날쭉해서 네. 숫자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독일의 물가도 이미 4월 달에 미국은 이제 4점이 올라가면서 쇼크가 나타났고 네. 저희가 쭉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네.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2%를 주로 기준으로 하는데 2%를 지금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 네.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앞에서 미국 물가를 쭉 분석한 것도 네. 그럼 미국이 테이퍼링, 저희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테이퍼링은 언제 할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시점이 당겨지거나 늦춰지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물가 전망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저희는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저희 종전의 전망대로 올해 여름 저희는 8월 잭슨홀 회의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8월 잭슨홀 회의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최근에 벌써 이제 군불 떼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내년 초부터 테이퍼링이 들어간다고 시작을 하고 유럽은 최근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비하면 아직 좀 처져요. 그렇죠. 그래서 테이퍼링, ECB의 테이퍼링은 사실은 저는 좀 펀더멘탈만 보면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유럽에서 큰 덩어리의 국가들의 물가가 올라오면서 네. 그
금융시장에서는 이거 미국도 테이퍼링하고 유럽도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좀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지난 유럽의 국채 금리들은 한 2, 3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올해도 굴러가네 하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가 사실은 좀 너무 이례적이니까요. 근데 네네. 최근에 독일이나 유럽 국가의 국채 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반등하려고 할 정도로 유럽에서는 성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연결시켜서 물가에 대한 부담들도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정리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주요 국가 물가 상승률 제 눈에 보이는 건 또 일본하고 브라질인데 네. 일본은 마이너스고요 계속. 네네네. 브라질은 6.8%가 나왔어요. 이제 브라질은 물가가 워낙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면서 네. 물가가 원래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좀 이렇게 작은 변동에서 그쵸. 움직이고 신흥국 같은 경우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물가가 조금 왔다 갔다 하고요. 일본은 코로나가 한국보다도 조금 더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올림픽도 사실은 한 해 그쵸. 만에 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다른 국가와는 달리 물가가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라는 건 그만큼 아직 코로나에 좀 헤매고 있는 네, 네, 맞습니다. 상태다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릴 때 환율 전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전문가가 다 전문가요. 자, 마지막으로 좀 최근 환율 동향 어떤지 좀 얘기를 해보죠. 하반기 환율은 굉장히 복잡한 흐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ECB의 테이퍼링 우려가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원래 올해 초에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금융시장이 보는 화두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지금 유럽의 경제가 올라오고 유럽의 테이퍼링도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하반기에 이제 물가는 한마디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와 신흥시장국 통화 약세라는 어색한 조합. 아, 달러가 약세로 간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테이퍼링을 할 테고 경제도 다른 나라보다는 좋지만 네. 경제의 모멘텀이 조금 주춤하는 거 한 가지. 네. 그리고 유럽 혼자, 미국 혼자 테이퍼링을 하면 통화가 강세로 갈 텐데 유럽도 할 수 있나? 그러면 이게 좀 셈이 달라지거든요. 같이 가면. 예,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는 데는 유럽도 테이퍼링에 나설 수도 있어. 그리고 네. 테이퍼링까지는 아니어도 유럽 경제가 꽤 올라왔네. 이제 미국만 좋은 게 아니네. 네. 이제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달러 약세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반영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엔 달러 약세인데 복잡한 건 여기서부터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냥 달러 그럼 약세면 뭐 원달러도 더 하락, 그쵸. 강세로 가고 우리께 강세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움직여야지 되니까 네. 그래서 거꾸로 움직이면 되게 간단한데 2013년 5월에 테이퍼링을 언급할 때도 달러는 약세였어요. 네. 이게 밑으로 가면 약세거든요. 네. 약세였는데 신흥시장국 통화들은 더 약세였습니다. 더 그러니까 심하네요. 사실은 이런 거는 이상한 거죠. 달러 네. 약세면 다른 국가들은 강세여야 되는데 네. 달러 약세, 신흥시장국 통화는 더 약세. 이때 참고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10원에서 네. 1160원, 1110원에서 1160원까지 오버슈팅했다가 빠르게 돌아왔던 네. 흐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대외 건전성, 신흥시장국들의 대외 건전성이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처럼 막 10%, 20%씩 통화가 약세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6월, 7월, 8월에는 신흥시장국 통화들이 좀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불안한 흐름이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거다 경계를 저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참고로 3분기 원달러 환율 평균은 1130원 보고 있습니다. 1130원 그 네. 사이에 있는 정도가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러도 약세고 신흥시장국 통화가 약세라고 하는 좀 어색한 조합이라면 네. 어디가 강세예요? 유로. 유로.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환율 전망까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유럽을 이야기 드린 건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다 같아도 유럽 경제가 여전히 조금 헤매고 있다라고 하면 달러 강세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환율은 항상 누가 조금 더 낫냐 여기 온도 차이에 따라서 움직이기 네. 때문에 유럽 경제가 올라오는 부분, 미국은 조금 좀 재미가 없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번에도 유로 강세. 그래서 제가 달러 약세라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달러가 막 엄청난 약세. 지금 달러 지수로 보면 90 언저리에서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게 뭐 막 80, 70 이렇게 보진 않고요. 소폭의 약세이지만 달러 약세 흐름들은 이어질 거다라는 게 좀 쭉 정리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근데 오늘 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오늘이 월간이라기보다는 하반기 전망이었잖아요. 네. 그럼 향후 어떻게 될지 전망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나올 때마다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이야기를 드렸죠. 경제가 나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좀 줄어듭니다.
반대로 경제에 대한 속도는 줄어드는데 반해서 물가는 좀 높은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물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네. 1940년대 케이스까지 끌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1940년대 이후에도 급등 그리고 과열 진정 안정 요 3단계를 거쳤는데 지금은 급등의 중간 정도 와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 여름 좀 길게 보면 하반기까지도 물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러한 흐름 안에서 저희 테이퍼링도 점차 이제 테이퍼링 하자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8월 잭슨홀 정도에서는 테이퍼링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의 그리고 내년부터는 테이퍼링 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고 뭐 물가 오르고 경제 안 좋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 멀리에서는 그동안 처져 있었던 유럽 경제가 올라오면서 글로벌 경제를 좀 끌어갈 테고 외환시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성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면은 진짜 좀 주식도 안 좋거든요. 한국 주식도. 그런데 이 유럽이 저쪽에서 부상을 하면서 달러 좀 복잡합니다만 달러 약세 그리고 유로화 강세 조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하반기 여름에 좀 주의를 하시면 매크로 환경은 그때는 좀 매끄럽진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만 연말로 가면서부터는 다시 위험 자산의 양호한 우호적인 환경으로 돌아설 수 있을 거다. 여름만 좀 잘 보내자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만 잘 보내자. 네. 사실 저희가 김현진 팀장과 함께 매크로 관련된 얘기를 시작한 게 하필 작년 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참 한국이 이제 다음 달 경제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말을 못해서 안타깝다부터 저희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많은 지금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걸 좀 저희가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아서 부담이 된다까지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오늘 마무리 멘트는 역시나 출연자가기 때문에 잠시 좀 조용히 있었던 오재영 연구원이 오늘의 엔딩 멘트와 함께 이번 달 수출입 동향 어떻게 하겠다까지 좀 전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다음 달에는 더욱 풍성한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고 그 6월 초에 또 말씀드릴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5월 31일입니다. 바로 내일이면 6월인데요. 6월은 수출입 동향으로 함께 매크로팀 다시 경제 전망을 시작하면서 또 월말에 그때는 이제 6월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